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02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살고 있던 14살의 소녀 엘리자베스 스마트는 5명의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족은 지역에서도 꽤 부유한 동네에 거주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러던 6월 5일 새벽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든 가족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야심한 새벽에 그날 엘리자베스는 날씨가 좀 선선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자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통해 괴한이 침실에 침입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가서 목에 칼을 들이대며 말합니다.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 두려움에 휩싸인 소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에는 그녀의 여동생인 9살 메리 캐서린 스마트도 함께 있었어요. 게다가 메리 또한 잠에서 깨어 있었죠. 하지만 이 9살 된 어린 동생은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범인과 언니가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꼼짝없이 그냥 얼어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납치범이 사라지고 나서야 동생은 헐레벌떡 부모님 방으로 달려갑니다. 엄마, 누가 언니를 데려갔어요. 한밤중에 잠에서 깬 부모는 당황했죠. 오히려 아이가 악몽을 꾼 거라고 달랬는데요. 하지만 정작 딸들 방에 가보니까 엘리자베스는 보이지 않고요. 게다가 창문에 있는 방충망이 뚫려져 있는 걸 봅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신고가 들어갔고 얼마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저곳을 조사했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은 지문이나 족적 또는 신원을 알만한 그 어떤 DNA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주의 경로도 알 수 없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가족은 누군가 딸아이를 돈을 노리고 납치한 거라면 분명 연락이 와야 하잖아요. 근데 가족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빠 에드와 엄마 로이스는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 경찰은 이게 혹시라도 부모님이 벌인 자작극은 아닐까를 의심하면서 엘리자베스 실종 첫날부터 이 부모를 하룻밤 동안 조사하는 데 시간을 쓰게 돼요. 경찰 입장에선 멀쩡히 잘 자던 애가 집안에서 사라졌다는 게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자식에게 해를 가하고 또 아닌 척 신고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유괴 사건의 경우에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범을 지금 놓치면 어쩌면 영영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 상황에 부모는 애가 다 들어가죠. 실종 이틀째, 부모는 지역 TV 프로에 직접 출연해서 제발 딸을 돌려달라고, 그리고 딸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후 친인척을 포함해서 2천여 명의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모였고요. 엘리자베스 수색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여기엔 헬기와 수색견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대적인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행적은 도저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단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있잖아요. 바로 9살 된 동생 메리.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도 두려움에 떨던 상황이라 아이가 과연 정확히 범인의 얼굴을 기억할지는 다소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 초기에 메리의 진술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해요. 뭐라 아이가 말을 했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주변 탐색에 더 공을 들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의미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경찰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9살 메리의 진술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메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백인이고 검은 머리예요. 언니가 그 사람과 함께 밖으로 끌려나가다가 의자에 발에 찍혀서 아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조용히 해치진 않을 테니까 라고 했는데 말투가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들어보시면 상당히 디테일한 정보죠. 그 당시는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이었고 심지어 아이는 대부분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100% 정확하다고 신뢰하긴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어둠 속에선 갈색 머리도 검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소리예요. 메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범인의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누군지는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경찰은 분명 이 집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지인들 중 한 명이라고 추정을 했고, 주변을 탐색하던 중 극적으로 한 명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돼요. 그는 바로 리처드 리치. 과거 이 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남성인데 기록을 보니까 약물 남용 전과가 있습니다. 약을 살 돈이 떨어져서 이런 극단적인 납치를 벌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를 추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엘리자베스가 납치되고 2개월 후인 2002년 8월 뇌출혈로 사망해요. 죽었어요. 경찰은 그의 집을 비롯해서 아이를 숨길 만한 곳을 모두 뒤졌지만 끝내 엘리자베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납치 당일 그의 행적이나 동선을 봤을 때 리처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밝혀지죠. 헛것을 짚은 겁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또 시간이 흘렀어요. 2002년 10월, 실종 4개월인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메리가 마침내 그 목소리의 주인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약 1년 전 이 가족의 집에서 정원사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꽤 특이했어요. 어느 날 가족들이 쇼핑을 하던 중에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노숙자 임마누엘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로이스가 그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이렇게 길에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집에서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던 건데요. 그렇게 임마누엘은 집에 들어와서 얼마간 정원 나무 정리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임마누엘이 이 가족을 떠난 것도 벌써 1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의 목소리가 범인 목소리와 똑같다고요? 경찰은 이 메리의 진술에 매우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게다가 범행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맞아요! 임마누엘 목소리예요! 라고 지목하는 게 믿음이 가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애타게 딸을 찾고 있던 가족에게 이 진술은 한 줄기 희망이에요. 그래서 경찰도 별 수 없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었어요. 임마누엘 이 사람이 노숙자였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정보라고는 이름뿐, 정확한 본명, 주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진도 없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급기야 화가를 한 명 고용해요. 직접 임마누엘의 몽타주를 그려서 만들어냈고 그게 TV를 통해 공개됩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얼마 후 놀랍게도 임마누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러 정보를 종합한 결과 임마누엘은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브라이언 데이빗 미첼.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953년 유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문제가 상당했어요. 16살 때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죄로 소년원에 보내졌고요. 동시에 그 어린 나이에도 알코올과 약물 문제가 있었고요. 19살쯤 결혼을 해서 2 자녀를 낳았지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혼을 했고 가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전 부인이 있어요. 전 부인 데비는 브라이언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폭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이 이혼을 하게 됐죠. 근데 이혼이 확정된 그날 브라이언이 바로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만난 2번째 부인은 6명의 자녀를 둔 싱글맘 완다 바르지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 2 사람의 관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브라이언과 완다는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해요. 특히 브라이언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사이비적인 요소 때문에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지만 쉽사리 굴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브라이언은 발끝까지 오는 흰 옷을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는 거리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 사람 이상해요.
뭐 음란죄, 전과, 약물, 알코올 중독, 성적 학대, 게다가 사이비 종교까지. 이런 심상치 않은 과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브라이언은 곧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언론에 몽타주가 공개됐죠? 그리고 한 달 후인 2003년 3월 12일 유타주에 있는 샌디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시민이 이 브라이언이란 사람과 굉장히 닮은 사람을 봤다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즉각 경찰이 출동해 보니 문제의 남성 곁에 두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브라이언의 아내 완다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회색 가발에 마스크, 선글라스로 변장을 한 상태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임마누엘, 아니 이 브라이언이 엘리자베스의 납치범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세 사람에게 다가갔죠. 특히나 이 변장한 아이를 따로 분리시켜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너 납치한 거니? 근데 이때 소녀는 지난 몇 개월간 엄청난 학대와 세뇌에 시달렸는지 쉽사리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지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만 연발할 뿐이었죠.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경찰이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라는 걸 상기시켰고 일단 급히 경찰서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아이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고요. 잠시 후 경찰서 문이 열리고 아빠 에드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빠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엘리자베스 스마트 본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데요. 실종 9개월 만에 발견이었습니다. 아니, 지난 몇 달간 도대체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이언에게 납치당한 그날 밤 아이는 외곽에 있는 한적한 숲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텐트 하나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텐트 안에는 브라이언의 아내 완다가 있었고요. 그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엘리자베스를 한쪽에 데려가더니 발을 씻겼고 하얀색 옷을 주더니 갈아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아이가 이제 막 끌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저항을 하니까 갑자기 완다는 당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사정없이 찢어버렸어요. 너무 무섭죠. 이 상황 속에 아이가 두려움에 일단은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이후 벌어진 일은 너무도 끔찍합니다. 하얀 옷을 입으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라이언과 이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의식 때문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부부가 되었다고 지들끼리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브라이언은 이제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를 지킬 천사라고 아이를 쇠뇌하기 시작했죠.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부 사이니까 성관계가 당연하다는 강요까지 이어졌고요. 이후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도 버티다 한 차례 탈출을 시도하긴 했어요. 근데 붙잡혔죠. 그리고 그때부터 금속 케이블로 나무에 발이 묶이게 돼요. 그것 때문에 텐트 안에서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는데요. 브라이언과 아내 완다는 엘리자베스에게 에스더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고요.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니네 가족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으니 가족을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게 무서우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의 말을 계속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물론 엘리자베스가 텐트 안에서만 생활했던 건 아니에요. 종종 외출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얼굴에 베일을 써서 정말 눈만 보이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 이 부부와 함께였고요. 심지어 납치 2개월 만인 2002년 8월 브라이언 부부는 아주 과감하게도 솔트레이크 공립도서관으로 엘리자베스를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자, 누가 봐도 너무 특이한 차림새 때문에 곧장 이목을 끌었죠. 이걸 보고 수상함을 느낀 도서관 관계자가 경찰에 급기야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세 사람과 대치를 하게 되는데 브라이언이 아주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종교는 여성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베일을 벗어서도 안 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말할 권리까지 완전히 그냥 묵살시켜버린 거죠. 이때
테이블 아래에서 부인 완다가 엘리자베스의 다리를 꾹꾹 누르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도움을 청할 기회를 또 놓치고 말았죠. 또다시 텐트 안으로 돌아가면서 지옥 같은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그 브라이언 몽타주가 공개되면서 속속 제보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아이가 9개월 만에 극적으로 미치광이 부부 손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범인 브라이언이 검거되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가히 기가 막힙니다. 재판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막 찬송가를 부르고요. 중얼중얼 막 경전 외워요. 또 큰 목소리로 판사한테 당장 옷을 벗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막 이렇게 호통을 치고 막 돌발 행동을 보입니다. 검사 측 입장에서는 저게 완전 정신병 판정 받으려고 온갖 쇼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또 이게 먹혀요. 이런 돌발 행동, 미치광이 행동 때문에 재판은 연기되고 일단 그는 유타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브라이언의 정신질환 증세를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완전히 멀쩡했던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싶었고 재판이 재개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브라이언이 또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찬송가 부르고 판사한테 호통치고. 아니 그렇게 시간을 얼마나 끌었는 줄 아세요? 무려 7년이에요. 7년. 결국 2010년에서야 강제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브라이언의 변호인은 엘리자베스 본인이 증언대에 서지 않는 조건으로 납치와 절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자 했어요. 어느 정도 협상을 하려는 거죠. 성폭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는 거고요. 하지만 이때 피해자였던 엘리자베스가 자신이 직접 증언대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겪은 고통을 털어놓게 되죠. 사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게 이 어린아이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걸 감수해낸 겁니다. 결국 브라이언의 모든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서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공범이 있죠. 바로 그의 아내 완다. 그녀 또한 재판을 통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에 완다가 72세의 나이로 9년의 복역 끝에 가석방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유타주에 있는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기록을 찾다 보니까 석방이 된 후에 솔트레이크 시티 초등학교 근처에 그녀가 거주하는 게 확인되면서 또 한 번 그 주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편 재판을 통해서 브라이언의 성도착 증세가 모두 까발려졌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범죄 후 동기이기도 했죠. 그는 실제로 심각한 포르노 중독자였는데요. 이게 도통 평범한 방식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불만을 느꼈던 터예요. 그 결과 그는 끝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가정의 딸을 납치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런 그의 행태에 대해서는 유년 시절 비뚤어진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춘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성행위를 가르친답시고 노골적인 잡지, 사진, 영상을 거의 필터 없이 보여줬다고 해요. 물론 포르노 중독이 그 영향 때문인지만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그는 일반적이지 않은 성도착증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피해자 엘리자베스는 사건 이후에 끔찍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재 그녀는 성장을 다해서 아동보호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납치 범죄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그녀가 뉴스에 출연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실종자 관련 이슈를 다루는 해설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미소가 지어지는 부분이죠.
지난 2012년에는 결혼에 성공해서 이제는 새 자녀를 둔 엄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내 아이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더 좋은 곳을 만들 거라는 큰 포부를 밝혔는데, 여기서 이런 그녀의 굉장히 대담한 행보는 사실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녀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데는 사실 그녀의 엄마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딸이 뭔가 마음이 망가진 채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딸에게 엄마가 매일매일 이런 말을 해줬죠. 딸아,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다시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또 다른 범죄 피해자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충분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